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결혼한 초보 아줌마예요. 이혼율과 부부싸움 빈도가 가장 높은 건 결혼하고 1년 이내래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부부도 요즘 엄청 싸우며 지내고 있어요. 큰 싸움은 아니고 자잘한 투닥거림이 대부분이지만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같이 살다 보니 몰랐던 부분도 보이고 생활 패턴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가끔은 결혼을 왜 했을까 후회도 하죠. 그래도 우리 남편은 집안일도 잘하고 싸우고 나면 먼저 사과하는 편이긴 해요. 게다가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훌륭한 중재자도 있고요. 남편과 싸우고 연락드리면 언제든 바로 달려와 주시죠. 게다가 어지간한 건 다 제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천군만마나 다름없죠. 그분이 누구냐고요? 우리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돼 최고의 중재자는 바로 제 시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은 제게 친구 같은 분이기도 해요. 저 어린 시절을 함께 해준 분이시거든요. 제 남편은 한식당 오너 셰프예요. 어릴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죠. 저희 아버님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카운터가 아닌 주방 일을 하고 계세요. 물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메인 셰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방에서 일하길 원하셔서 주방의 자리를 잡아드렸어요. 늙은이라고 종이 보는 일 시키지 말고 불 앞에 서게 해줘. 이게 아버님 근무 조건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요리 솜씨가 아주 좋으세요. 정식 자격증은 없지만 오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는 메인 셰프인 남편도 인정할 정도죠. 게다가 아버님의 음식 솜씨 덕분에 저와 인연이 되기도 했고요. 저는 꽤 암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거든요. 아빠는 제가 100일을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회사에 부도가 나 실직을 하셨고 그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하던 일과 비슷한 군에 직장에 계속 서류를 넣고 구직 활동을 하셨지만 취업난에 휩쓸려 쉽지 않으셨죠.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시지만 받는 돈은 얼마 안 됐어요. 부모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게 새 옷 한 벌 마음대로 사주지 못하는 형편에 많이 가슴 아파하셨죠. 그래서 결국 엄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는데 우연히 엄마가 만든 반찬을 드시게 된 사장님한테 음식 솜씨를 인정받아 주방일을 맡게 되셨죠. 덕분에 월급도 많이 올랐고요. 저는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외할머니가 돌봐주셨어요. 하지만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전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혼자 노는 아이가 되었어요. 외동딸이라 더욱 외로웠죠. 성격도 소심해서 친한 친구도 한두 명 뿐이었고 게다가 집이 누추해서 집에 친구를 불러와 놀 수도 없었어요. 집에 와봤자 맞아줄 엄마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외롭게 자라야 했어요. 오히려 숙제가 많은 날은 숙제를 하다 보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숙제가 끝나면 공허한 건 마찬가지였죠. 집에 낡은 컴퓨터가 있었지만 느려서 오래 갖고 놀지는 못했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새 외로움에 익숙해져 갈 무렵 제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9살 무렵 학교 앞에 포장마차가 하나 생겼는데요. 저희 아빠와 비슷한 연배의 아저씨가 하는 만두 가게였죠. 메뉴는 고기만두, 김치만두, 군만두 딱 3종류의 만두만 팔았어요. 아저씨의 만두는 금세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 사들고 가면서 먹기도 하고 엄마들이 간식으로 사가기도 했죠. 게다가 아저씨는 인심도 좋았어요. 아이들이 사러 오면 꼭 한두 개씩 덤으로 더 주곤 하셨죠. 저도 그 아저씨네 포장마차에서 만두를 사 먹고 싶었지만 낯가림도 심하고 남한테 말도 잘 못 걸어서 그러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 그날도 혼자 집에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할머니 산소에 잠시 들렀다 간다고 좀 늦을 거라고요. 엄마 화장대 서랍에 돈 넣어두었으니까 먹고 싶은 걸 사 먹으라고 하셨죠. 돈을 보니 제일 먼저 만두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돈을 들고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혼자 만두를 찌고 계시더라고요. 전 한참을 망설이며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때 아저씨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제 손에 들린 1,000원짜리를 보시고는 만두 사러 온 거니? 하고 물었어요. 전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럼 와서 먹어야지. 왜 그러고 있어? 아저씨의 물음에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요. 라고 말해버렸지 뭐예요. 그러자 아저씨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고 포장마차로 가선 뭘 먹고 싶냐고 물었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주문을 했고 아저씨는 제가 낸 돈보다 4-5개를 더 얹어주셨죠. 그날 먹은 만두는 정말 맛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아저씨네 만두가게를 찾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에 어렵지 다음은 쉽다고 저는 그날부터 단골이 되었어요. 엄마한테 매일 받는 용돈을 들고 방과 후 아저씨한테 가서 만두를 사 먹었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집에 갔다가 한가할 때 다시 와서 사 먹었고요. 왜냐면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저씨는 제가 늘 혼자 집에 있다는 걸 아시고는 여기서 만두 먹으면서 아저씨랑 있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저씨는 아는 것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어요. 언젠가 제가 아저씨는 왜 학교 앞에서 만두를 파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게 좋아서. 나도 은영이랑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있거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아저씨 모습이 왠지 슬프게 보여서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저씨한테는 남모를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형편이 나아지고도 이사를 안 가고 그 동네에서 쭉 살았어요. 그래서 전 고등학생이 돼서도 내내 아저씨와 함께 했죠. 제 생일에는 만두는 물론 작은 선물도 주시곤 했고요. 저도 아저씨 생신 땐 용돈을 모아 선물을 사드리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아저씨와 가까워지셨어요. 저를 잘 챙겨주셔서 늘 감사하셨고요. 아저씨는 제 삼촌처럼 친구처럼 늘 저를 응원해주고 아껴주셨죠. 수능을 보던 날에는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오셔서 시험 잘 보라고 찹쌀떡과 엿을 주고 가시기도 했고요. 그 응원 덕분인지 전 수능을 잘 치렀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저희 집 형편도 많이 나아져서 등록금을 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국가장학금의 도움도 좀 받았지만요. 하루는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더니 입학 선물이라며 가방을 주시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선물이라 전 감동했죠.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돈 벌면 아저씨 가게를 내드리겠다고 큰소리도 쳤고요. 대학에 들어와 처음 맞는 여름방학을 얼마 앞둔 날이었어요. 기말시험도 끝났고 종각만 남겨둔 상황이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늘 같은 자리에 있던 아저씨 만두 포차가 없지 뭐예요. 전 날이 더워 일찍 접으셨나 생각했죠. 여름에는 만두가 잘 안 팔리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아저씨 포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장사는 안 해도 포장마차는 세워두는데 없더라고요. 그제야 마음이 쎄해지더군요. 전 그 길로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집으로 달려갔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선 기척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집 이사 나갔어. 어젯밤에 짐 다 빼서 나가던데 혹시 학생이 은영이야?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곤 안에 들어가 큰 봉지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봉지 안에는 냉동된 만두가 한가득 들어있었죠. 그 양반이 혹시 학생이 오면 주라고 맡기고 간 거야. 갑자기 떠나서 너무 미안하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만두를 받아들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학생 울지 마. 평생 혼자 살더니 그 양반이 그래도 헛살진 않았네. 찾아주는 사람도 있고.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보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서운했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난 아저씨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씨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두 분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전 아저씨가 남기고 간 만두를 냉장고에 던져두었어요. 야속해서요. 부모님은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라며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런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한동안 정말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지낼 정도였거든요. 만두를 볼 때마다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다시 개강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상처도 점점 아물어갔어요. 아물었다기보다는 바쁜 일상에 치여서 순위가 뒤로 밀린지도 모르죠. 그래도 문득문득 아저씨가 생각날 때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긴 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 답답한 마음에 물음표만 늘어갔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전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다행히 바로 취업에 성공했고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때 입사한 회사예요. 대학 4년 내내 솔로로 지내던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가게 됐죠. 한참 식사를 하는데 옆옆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웬 아기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가 먹을 수 있게 계란찜을 서비스로 2개를 달라고 했다나 봐요. 비록 적은 양을 요구했다지만 엄연히 메뉴에 가격이 명시된 음식을 공짜로 해달라고 하니 식당 측에선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거죠. 직원은 계란찜을 정식으로 주문하면 아기 먹이고 남은 건 포장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애엄마는 그걸 가지고 손님 대접이 개판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 식당 직원은 어땠겠어요. 보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던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도 꽤 침착하게 대응하더라고요. 나라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을 텐데 말이죠. 애 엄마는 인터넷에 리뷰 쓸 거니까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돈 아끼려는 욕심에 남의 장사를 망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저기요, 메뉴에 계란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정식 메뉴인데 본인 돈 주고 먹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기 먹일 건 직접 싸우던가요. 본인 잘못을 왜 식당에 넘겨요? 전 제가 말해놓고도 솔직히 좀 놀랐어요. 동료들도 절 보고 의아해 하더라고요. 제 말에 애 엄마는 얼굴이 붉어졌고 거기에 주위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자 후다닥 계산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애 엄마가 나가자 직원은 제게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제 덕분에 잘 넘겼다고요. 그리고는 제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따로 인사를 하고 싶다고요. 전 얼떨결에 번호를 찍어 주었어요. 며칠 뒤 그 직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정을 들은 식당 주인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니 오라고요. 전 저녁을 먹으면서 그 직원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홀 직원이 아닌 그 식당 주방장이었더라고요. 우린 얘기를 할수록 서로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사람과 전 종종 따로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린 연인 사이가 됐고요. 남친은 식당을 창업하는 게 꿈이라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아빠랑 단 둘이 살아서인지 아빠를 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입장에선 가끔 샘이 날 정도로요. 그렇다고 파파보이는 아니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사귄 어느 날이었죠.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꿈을 이루게 됐다고요. 자기 식당을 차리게 된 거예요. 대견하더라고요. 부모 도움 없이 자기 힘만으로 꿈을 이뤘으니까요. 그 후 우린 가게와 집기를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게 계약을 하는 날 남친은 제게 청혼을 했죠. 그동안 사귀면서 남친의 됨됨이에 믿음이 갔던 전 당연히 승낙을 했고요.
그렇게 전 사귀고 처음으로 남친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잘 보이려고 새 옷까지 사입고서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아버님이 나와 절 맞아주셨어요. 전 긴장해서 얼굴도 못 들고 허리 숙여 90도로 인사를 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맙소사. 순간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어요. 글쎄 제 눈앞에 8년 전 말없이 사라진 만두 아저씨가 서 계시지 뭐예요. 아저씨도 절 알아보시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은영아, 네가 어떻게 여길?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덥석 안고 투정을 부렸어요. 왜 말도 없이 떠났냐고요. 아저씨는 제 등을 토닥여주시며 한참을 미안하다고 하셨죠. 남친은 저와 아저씨를 진정시키고는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전 아저씨와 제 이야기를 해주었죠. 얘기를 들은 남친은 놀라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이게 보통 인연인가요? 저는 남친을 통해 제가 몰랐던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저씨와 부인은 남친이 어릴 때 이혼을 했대요. 아저씨가 제가 살던 동네를 이사를 온 게 그 무렵이었고요. 남친은 엄마를 통해 이혼 사유가 아빠의 도박 때문이라고 들었고 어린 마음에 아빠를 많이 원망했었대요.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 집으로 찾아온 어떤 아저씨를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은 엄마의 전 애인이었대요.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랑 살던 중 외도를 했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친정이 잘 살았던 엄마는 경제력을 앞세워 아저씨를 압박했고 가난했던 아저씨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순순히 양육권을 포기하셨대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친은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돈을 모았죠. 언젠가 아빠를 찾아가려고요. 그러던 중에 먼 친척을 통해 아저씨와 연락이 닿았던 거죠. 다행히 친척분이 살 곳을 마련해 주어서 부자는 함께 살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아저씨와 헤어지게 된 그날부터요. 아저씨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절 위에 얼음주머니를 만들어주셨어요. 미안하구나. 그때 상황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서 너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올 수밖에 없었단다. 아저씨의 사정을 다 듣고 나니 서운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덕분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저씨를 시아버지로 모시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기뻐하는 건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딸 삼고 싶었는데 잘 됐어. 남친은 남친대로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혼자 많이 외로웠을 거라고요. 아버지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곤 엄청 놀라셨죠.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고요. 하긴 저도 가끔 실감이 안 나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아저씨는 보자마자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셨죠. 이상가족 상봉처럼요. 그러면서도 서운했던 마음도 전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떠나는 건 아니죠.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요. 엄마는 아저씨를 향해 투정하듯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려고 그때 헤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돈으로 만난 걸 무척 반기셨어요. 오랜만에 회포를 푸신 양가 부모님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시작하셨죠. 아저씨는 서로 사정을 뻔히 아는 사이에 거칠게 할 거 없다시며 예물이며 예단이고 필요 없으니 하나도 들고 올 생각 말라고 하셨어요. 잘 키운 딸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닌데 후회 안 되게 보내고 싶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죠.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의 어머니였죠. 친척을 통해 제 번호를 알게 됐다며 할 말이 있어 전화했다고 하시더군요. 보아하니 당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아들한테는 연락을 못하고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았어요. 용건은 대략 이랬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않고 상견례에도 안 부를 수가 있냐고요.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다시며
저희 집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더라고요. 혼수 문제도 그렇고 예단비 문제도 상의해야 하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요. 제가 남편과 어머님 상황을 모른다면 모를까 다 아는 상황에 이런 전화를 받으니 좀 황당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시종일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셨죠.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대답만 하고 서둘러 통화를 끊을 생각이었는데 세상에 뻔뻔하게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해버렸어요. 저 죄송한데요. 아직 결혼 전인데 저한테 이러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견례 때 안 모신 건 아버님과 오빠 결정이잖아요. 그걸 제가 어쩌겠어요. 인사 받으시려면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오빠가 가자면 그때 따라갈게요. 제가 시댁 가정사에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오빠하고 상의하시고요. 결정되면 그때 인사드릴게요. 그랬더니 뭐 이런 막대 먹은 기집애가 다 있냐며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아주 꼴도 보기 싫었죠. 전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앞으로는 절대 전화 받지 말라고 자기가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한테 어머님을 만나러 간다고 문자가 왔어요. 물론 아버님께는 비밀로 하고서요. 그렇게 나갔던 남편은 밤 늦게나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을 만나고 온 날부터 남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연락도 없고 무슨 고민이 있는 사람 같았죠. 그래서 남편한테 대놓고 물었어요.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자기 힘들면 내가 가서 사과드릴까?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미루면 안 될까? 황당했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결혼식을 연기하자니요. 전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말고 부탁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전 이유를 듣기 전엔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살 기도를 하셨어. 연락받고 가보니 병실에 누워 계시더라. 같이 사는 분이 그러는데 자식한테 버림받고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한 애미가 살아서 뭐하냐고 한탄하시더니 약을 드셨다나 봐. 그동안 엄마를 많이 미워했지만 나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려고 했다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어떻게 모른 척해. 어떻게든 아빠를 설득해서 결혼식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도 이렇게 나오니 어쩌겠니. 나도 이런 말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이 결혼 그만두자.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끝나요? 전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친은 그대로 일어나 가버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동안 믿어왔던 남자한테 한순간에 버려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전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다음날 회사엔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아버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파혼 얘기를 들으셨다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죠. 전 다 끝난 마당에 감출 것도 없다 싶어 어머님이 자살 기도를 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곤 바로 일어나셨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버님이 저희 집에 문병 오셨던 날 제가 어머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에 아버님은 이것 또한 쇼라는 걸 짐작하셨대요. 그 길로 어머님을 찾아가셨고 동거남을 통해 어머님 자살 기도가 거짓이란 걸 알게 되신 거죠. 아버님은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시지만 한번 화가 나시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아버님이 그냥 넘기실 리 만무했죠. 아버님은 어머님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안 세간을 다 부셔놓으셨대요. 그리고는 낡은 각서 한 장을 내미셨죠. 그건 오래전 두 분이 이혼할 때 아버님이 장인어른한테 받아놨던 각서로 거기엔 어머님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된 진짜 이유가요. 장인어른이 이 각서를 쓰시면서 그러시더라. 아무리 미워도 네 새끼한텐 애미 아니냐고. 나도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누명을 쓰면서도 상훈이한텐 비밀로 했는데
이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참에 네가 형제들 앞에서 얼굴 못 들고 살게 내가 처형한테 다 말할 참이야. 네가 네 둘째 형부랑 붙어먹었다는 거, 네 언니한테 다 불어버릴 거라고. 그 말에 어머님은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셨죠. 잘 사는 언니한테 빌붙어서 먹고 사는 판에 형부랑 놀아놨던 걸 들키면 그날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니까요. 인간아, 넌 나이를 먹고도 이러고 사니? 젊어선 철이 없어서 그랬다 치자. 환갑을 바라보는 게 아직도 철없어 그렇다고 할래? 왜 네 욕심 채우자고 애들까지 갈라놓냐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내가 벌인 추잡한 일들 입에 담지 않은 건 너 위해서가 아니야. 다 내 새끼 때문이었어. 근데 네가 감히 내 새끼 혼사를 망쳐? 좋은 말 할 때 상훈이한테 전화해서 자살기도 쇼였다고 이실직고 해. 앞으로는 일절 애들 일에 간섭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안 그랬다간 이 각서 네 언니 집에 보낼 테니까. 알았어? 그날 밤 어머님은 제 남편한테 전화해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고, 남편은 그 길로 제게 달려와 자기가 경솔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전 아버님의 노고를 생각해서 남편을 용서해줬고요. 그렇게 우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치렀고 아버님 댁 옆 빌라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아버님은 돈 줄 테니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싫다고 우겼죠. 아버님은 저한테 시아버지시기도 하지만 오랜 친구 같은 분이니까요. 곁에 살면서 옛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같이 남편 욕도 하고 그러려고요. 물론 남편 모르게요. 참, 얼마 전 친척분을 통해 어머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결국 둘째 언니한테 형부랑 놀아난 사실이 들켜서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다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건 둘째 언니한테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어머님의 동거남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머님 형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다 불어버렸다지 뭐예요. 멍청하게 어머님이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며 생활비까지 모두 둘째 언니 주머니에서 나온 거란 걸 몰랐던 거죠. 암튼 그 일로 어머님은 형제도 잃고 살던 집도 잃고 남자까지 다 잃었대요. 이 정도면 자업자득이죠. 반면에 아버님은 봄날을 맞으셨어요.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아버님을 좋아하는 여사님이 있거든요. 남편 몰래 종종 여사님과 데이트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 기분도 좋으시고 얼굴이 확 피셨어요. 아버님의 연애코치로서 아주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지만 아버님과 저처럼 질기고 단단한 인연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친구에서 시아버지가 되신 우리 아버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30대 여성이에요. 한때 모 의류회사 덕다운 패딩이 부모들 등골 빼먹는다는 의미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집에도 덕다운 패딩 뺨치는 등골 브레이커가 있었지 뭐예요. 덕다운 패딩은 추위라도 막아주지. 우리 집 등골 브레이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런 걸 지난 5년 동안 은인으로 알고 눈치 봐가며 극진히 대접했더니 억울하고 화딱지가 나서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시장통 닭집 딸이에요. 25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외가에 들어와 살게 된 부모님은 외할머니가 하시던 시장통 닭집을 물려받아 현재까지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덕분에 단골도 많고 매출도 꾸준해서 잘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누군가의 눈에는 이런 부모님의 일이 하찮게 느껴지나 봐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한테는요. 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뭐? 닭집? 세상에? 이건 뭐 급이 맞아야 말을 하지. 기껏 고생해서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나보고 냄새나는 닭 팔아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랑 사돈을 맺으라고?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누가 재벌집 딸을 데려오라디? 그저 멀쩡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를 데려오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널리고 널린 게 여잔데 하필 이런 걸 집에 들여서 사람 속을 뒤집어야겠어? 다 필요 없다. 난 이런 애 며느리로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내 눈앞에서 이거 치워. 엄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뭐가 어때서요? 닭집이 뭐가 어때서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는 분들이시라고요. 우리 집은 뭐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준 건물 하나 가지고 세 받아서 먹고 사는 처지잖아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엄마 힘으로 돈 벌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그렇게 폄하하세요? 엄마가 허락 안 하셔도 저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더는 상처 주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남편 말에 놀란 어머님은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세상에, 여자한테 올려서 엄마한테 대드는 것 좀 봐. 내가 이 꼴 보자고 그동안 널 키웠냐? 여자한테 눈 돌아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유, 내 팔자야.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신세 한탄은 한참이 지나도 그칠 줄 몰랐고, 그때 마침 퇴근해서 돌아온 아주버님이 아니었다면 그날 우리는 결혼 승낙은 고사하고 밤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이번 일은 그냥 어머니께서 져주세요. 당사자들끼리 좋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마음으로 결혼 허락해 주시면 좋잖아요.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이 큰아들이 데려오면 되고요. 제가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로 데려올 테니까 기분 푸세요. 네? 아주버님의 말에 어머님은 그제야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우리 결혼의 1등 공신이나 다름없는 아주버님을 은혜 갚는 까치 심정으로 정말 극진히 모셨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은 우리 부부는 3개월 뒤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말로만 듣던 10월들을 경험하게 됐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어김없이 어머님 호출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시댁 근처에 신접살림을 차리는 게 결혼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랬던 거였죠. 요즘 입맛이 통 없어서 그러니 초계탕 좀 만들어라. 네가 닭집 딸이니 닭 만지는 거야 잘할 거 아니니. 아참,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개모임 갖기로 했으니까 점심 준비도 좀 하고. 지난번 개모임 때 보니 김 여사네 며느리는 1호텔에서 직접 음식을 공수에다가 상을 차렸다더라. 너야 없는 집에서 자라내니 그런 걸 알 턱이 있겠니? 그러니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아, 얼른 안 하고 뭐해? 시애미 굶겨 죽일 작정이야. 일 시키는 것도 모자라 툭 하면 지인들 며느리랑 비교를 하시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시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랬나 봐요. 10월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회사 업무 시간대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웬일로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왔길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글쎄 뜬금없는 제안을 하지 뭐예요. 뭐? 나보고 치킨집을 하라고? 가게에 치킨 먹으러 오는 손님이 늘어서 확장을 할까 했는데 손님들이 그보다는 근처에 치킨집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근데 네 아빠랑 내가 장사하느라 여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가게는 우리가 차려줄 테니까 넌 와서 사람 부려가며 운영만 해. 요즘 너희 회사도 희망퇴직이니 뭐니 말이 많다며.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음고생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동안 생닭을 판매하던 부모님은 단골들 성화에 가게 한쪽에 주방을 설치해 치킨을 튀겨 팔아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거든요. 프랜차이즈 치킨에 질린 사람들이 옛날 통닭을 찾기 시작하면서
운 좋게 시기를 잘 탄 거였죠. 워낙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한 터라 단골들도 많아서 단골 장사만 해도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보다는 나을 거라며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일단 수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매장 영업시간 때문에라도 지금처럼 시댁에 불려다닐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글쎄,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게다가 요즘엔 한 집 걸로 하나가 치킨집인데 경쟁력도 떨어지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다니는 데까지 회사 다니다 일 그만두고 쉬는 건 어때? 나도 버는데 우리 두 식구 못 살겠어? 살기야 살겠지. 근데 두 사람 벌이랑 한 사람 벌이가 같아? 어머님 용돈에 생활비까지 보태드려야 되는데 당신 월급만으론 택도 없어.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 한번 믿어줘. 나 정말 잘해보고 싶어.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을 했고 전 본격적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치킨집 오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이 소식이 시댁에 알려지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오셨더라고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기어이 너도 닭장사를 하는구나.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거다. 너 솔직히 말해. 무슨 돈으로 가게를 차리는 거냐? 혹시 내 아들 돈으로 차리는 거 아니야? 말해봐 어서. 어머님 아들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친정에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 돈은 10원 한 장 안 들어갔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친정에서 해줬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한시름 놓였는지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곤 그날 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 끝까지 허락 안 하려고 했는데 큰애가 네 뜻대로 해주라고 하더라. 넌 아주머니 잘 만난 줄이나 알아. 이번에도 아주버님 덕분에 어머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 가게 말이다. 내 아들 명의로 해달라고 그래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그렇게 놀라니? 사위도 자식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왜? 니네 친정돈이라 아까워? 막말로 나는 네가 치킨집을 차리든 꽃집을 차리든 관심 없다. 다만 네가 가게 일을 하면서 우리 집에 소홀하게 될 건 자명한 사실 아니니? 그럼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의 보험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냔 얘기야. 장사한답시고 시애미 수발도 전보다 못할 텐데 안 그래? 그러니까 가게 명이라도 내 아들 이름으로 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기가 막혀서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성질을 버럭 내시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찜찜하긴 하지만 일이 그렇게 일단락 지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시어머니가 가게에 왔었다고? 자긴 더러워서 재래시장은 발길도 안 한다더니 갑자기 거긴 왜? 그게 말이다. 가게 명의를 네 남편 앞으로 해달라더구나. 그래서 그런다고 했어? 어차피 너한테 줄 가게인데 사위 명의로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네 아빠도 그러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젠 하다하다 제 친정까지 찾아가서 어거지를 부렸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바탕 할까 했는데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재수씨,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어머니께서 낮에 사돈어른을 찾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나 봐요. 방금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자식 사랑이 유별나서 매번 재수씨한테 못할 짓을 하네요. 그런데요, 재수씨, 이번 일은 재수씨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의 하나 바꾼다고 가게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못 이기는 척 어머니 뜻에 따라주시면 이번 일로 어머니도 재수씨에 대한 감정이 좀 누그러들 거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니까 요즘 들어 자꾸 고집도 많이 부리시고 아이처럼 툭 하면 때를 쓰시네요. 이럴 때 재수씨가 한번 져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아주버님 얘기를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시집 오고 지금까지 늘 저 때문에 중간에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도 죄송해서 이번 일은 아주버님 뜻을 따르기로 했죠. 사실 어머님의 행동이 기분 나빠서 그런 거지 제 명의로 하나 남편 명의로 하나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은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끝냈어요. 제가 결혼 전에도 휴일엔 종종 부모님을 도와 가게에서 장사도 하고 닭 튀기는 일도 도와드리곤 했지만 온전히 제가 맡아서 하게 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닭 염지부터 튀김 반죽까지 부모님이 준비해서 가게로 보내주시긴 하지만 사람 상대하는 일부터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부모님 단골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첫 달부터 매상이 꽤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방 사람들이 툭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무단 결근을 하는 바람에 마음고생은 엄청 했네요. 하지만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자리를 잡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전보다 잠도 줄이고 주방 일도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제가 손수 맡아가며 가게 전반적인 일을 익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보다는 남편과 시댁에 소홀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가게 살리는데 열중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집안일을 해놓고는 바로 침대에 누워 골아떨어지기 일쑤였는데 그날은 웬일로 새벽녘에 잠이 깼지 뭐예요. 그래서 물 마시러 주방에 나왔다가 베란다에 서 있는 남편을 본 거예요. 그런데 글쎄 남편 손에 평소 피우지 않던 담배가 들려있지 뭐예요. 여보, 안 자고 뭐해? 갑자기 웬 담배? 자기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제 인기척에 놀라 얼른 담배를 껐어요.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내심 걱정이 됐지만 시간도 너무 늦었고 남편도 저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그날은 별말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 남편한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을 쉬는 날 모처럼 남편이랑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드라이브는 핑계고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연애 시절 자주 갔던 두물머리에 가서 핫도그도 사 먹고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글쎄 보름 전에 희망퇴직 공문이 내려왔어.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찮아서 아무래도 조만간 회사를 나와야 될 것 같아. 내 나이에 이직도 힘들고 그렇다고 놀고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여보, 치킨집 있잖아.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 처음에 제가 치킨집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며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많이 미안해했어요. 그럼 나야 땡큐지. 안 그래도 직원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당신이 같이 해준다면 언제든 쌍수 들고 환영이야. 근데 어머님이 허락하실까? 안 그래도 치킨집 하고부터 시댁에 소홀하다고 못마땅해 하시는데. 그래서 말인데 한동안은 엄마한텐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알려지면 또 생트집 잡고 당신 힘들게 하실 게 뻔하잖아. 그건 저도 남편 말에 동의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다 저 때문이라고 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댁엔 비밀로 하고 둘이 치킨집을 꾸리기로 했어요. 남편은 기왕 하는 거 제대로 배우고 싶다며 한동안 친정 부모님 가게에 나가서 염지하는 법과 반죽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사돈 볼 면목이 없다고 반대를 하시던 부모님은 배우려고 하는 남편의 성실한 자세에 이내 마음을 바꾸시곤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보, 이참에 아예 가게 인수하는 게 어떨까? 명의도 당신 거니까 아빠한테 보증금 드리면 되잖아.
당신 퇴직금이면 얼추 될 것 같던데 당신 생각은 어때? 글쎄, 형이 퇴직금을 종잣돈으로 불려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 괜찮은 상품이 있나 봐. 그래서 맡겨볼까 했거든. 당신 뜻이 그러면 그냥 보증금 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맡아서 불려준다고 하길래 일단은 그러기로 했어요. 보증금은 언제 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가게 인수는 잠시 미루고 일단 손발을 맞춰 가게 운영을 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타던 차가 너무 낡아서 새 차를 뽑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 장인어른 도움으로 사는 처지니까 경차나 소형차로 하자고 했고 저는 중형차를 고집했어요. 안 그래도 직장에서 나오고 동창들 모임도 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기 좀 살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사단이 났지 뭐예요. 어머님 심부름으로 시장에서 장을 봐다가 시댁에 가져다 드렸는데 제가 타고 온 저희 새 차를 보시곤 어머님이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네가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네 남편은 아침 저녁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다니는데 네가 뭐라고 이런 큰 차를 뽑아 타고 다녀? 네 깎게 닭 팔아서 그 돈을 마련했을 리는 없고 누구 돈으로 산 거냐? 설마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야? 당장 말 못해? 제가 제 돈으로 장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저 몰래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가 한바탕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 모양입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지가 샀다고 합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치킨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애가 벌면 얼마를 번다고 그 큰 차를 사요. 내 아들 돈인 거 안 봐도 뻔하죠. 저요? 더는 못 참습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딸리는 애를 그래도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우리 집사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물쓰듯 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두고 봅니까? 그러니 당장 데려가세요. 정 그렇게 못하겠다면 따님이 쓴 차값 사돈이 대신 뱉어내든지요. 일방적인 어머님 말에 저희 부모님은 연신 사과를 하시곤 대신 차값을 물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염지된 닭을 받으러 저희 부모님 닭집을 찾았던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곤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건 비단 사돈한테 돈을 뜯어내려는 어머님의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보내라면서 어머님이 했던 말 때문이었죠. 항상 보내는 그 계좌로 보내세요. 지난번처럼 엉뚱한 계좌로 보내놓고 딴소리 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항상 보내는 그 계좌라는 건 이렇게 돈을 뜯어가는 게 처음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 말에 놀란 거였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항상 보내는 계좌라뇨? 그럼 그동안 계속 장인어른한테 돈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엄마가 왜 장인어른한테 돈을 받아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며느리가 새 차 뽑은 게 뭐가 어때요? 그 사람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요. 자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밖에서 돈 버는 게 네 척뿐이더냐? 요즘은 다들 맞벌이하고 살아. 그러면서도 시댁에도 얼마나 잘하고 검소하게들 사는 줄 아니? 근데 네 처는 학벌이 있기라니 집안이 변변하기라니 고졸 주제에 변변찮은 회사 경린으로 타던 게 언감생심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 팔자 고쳤으면 알아서 시댁에 충성할 일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가게 좀 한다고 나도 아직 못 타본 그런 차를 타고 다녀. 너도 정신 차려 이거사. 뼈 빠지게 일해서 네 마누라한테 돈만 갖다 바치고 너한테 뭐가 남니? 그나마 이 엄마가 교통정리를 잘하니 네가 그나마라도 사는 거야. 뭘 알아야 말이 통하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건데.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엄마예요. 그 차요. 그 사람이 저 사준 차라고요. 대학 동기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일부러 분에 넘치는 차 뽑아줬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갈 곳 없는 저한테 타박을 하긴커녕 그동안 고생했다고 선물해준 차란 말이에요.
명문대요? 그게 무슨 대수인데요? 지금 엄마 아들을 먹여 살리는 건 명문대 학벌이 아니라 제 아내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명문대 나온 큰아들,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펀드 매니저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고객 돈 몰래 빼서 멋대로 굴리다가 돈 다 날리고 지 동생 퇴직금까지 털어먹곤 경찰 피해 도망 중이라고요. 엄마의 유일한 수입원인 그 건물도 이미 형이 은행이며 사금융에 담보 잡혀서 깡통된 지 오래예요. 그런데도 명문대 타령을 하실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 형이 왜 도망을 다녀? 이놈이 하다하다 이젠 지혜미한테 헛소리를 해? 정신이 어떻게 됐니? 그리고 네가 회사에서 쫓겨나다니. 왜 네가 쫓겨나? 됐다. 난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믿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마라. 어머님은 남편 말에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시며 시장을 빠져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주버님은 경찰에 잡혔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 의뢰해 아들을 빼내겠다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아무리 남편과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한다고 되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다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하는 걸 들여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우리 집 망친 건 다 전현 탓이라고. 둘째, 너도 정신 차려. 너 지금 전현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집 망친 건 이 사람이 아니라 엄마 큰아들이라고요. 평생 엄마 등골 빼먹고 살아온 형이 결국 엄마 인생까지 망친 거라고요. 남편의 절규에 가까운 충고에도 어머님은 꿈쩍도 안 하셨고 남편은 어머님과 연을 끊고 연락을 끊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머님은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큰아들 변호사비로 쓰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범행이 명백히 드러난 데다 증거도 차고 넘치는데 유명 로펌인들 뭘 어쩌겠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실형을 살게 되었죠. 이번 일로 퇴직금까지 날린 남편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비단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자기 엄마가 제 친정 부모님께 했던 일들도 큰 몫을 했거든요. 결국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시어머니 대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비록 자신이 벌인 일은 아니지만 자식으로서 100번이고 대신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면서요. 아빠는 그런 남편을 일으켜 세우시며 사과 대신 평생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증금 없이 가게를 저희한테 물려주셨죠. 큰 난리를 겪은 우리 부부는 얼마 뒤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치킨집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덕분에 매출도 많이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아빠한테 보증금을 드렸어요. 아빠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언제까지 부모한테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님이 고생해서 번 돈은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통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몰랐는데 아주버님이 어머님 건물은 물론 어머님 집까지 싸그리 날려서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라더군요. 그러시면서 우리 집의 방 한 칸을 당신 몫으로 비워놓으라는 거 있죠. 왜 대답이 없어? 시애미 말이 말같이 안 들리는 거냐? 이래서 못 배운 티가 나는 거라니까.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지난 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글쎄요, 어머님도 배운 티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어쩐 기본적인 매너도 모르세요? 어머님이 지금 해야 되는 말은 미안하다, 이 말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저한테 망발을 하세요? 어머님이 무슨 염치로 저한테 방을 내어달라고 하시냐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랑 제 부모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으셨어요? 사람이면 저한테 전화 못하죠. 어머님 재산은 잘난 큰아들한테 다 빨리시고
왜 애꿎은 저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저요? 이제 어머님이라면 진저리가 쳐져요. 그동안 제 부모님 무시하고 툭 하면 돈 뜯어가신 걸 안 이상 제 눈에는 어머님이 사람으로 안 보이네요. 아주버님을 저렇게 키운 것도 다 어머님 책임이니까 그 대가 어머님이 달게 받으세요.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시고요.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제 남편한테 전화하실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물론 그이가 어머님 전화는 받지도 않겠지만 받는다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으실 테니까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생각 같아선 더한 말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한테는 미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분이니까요. 그래서 고부간의 연을 끊는 걸로 대신 복수하려고요.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부모 등에 빨대를 꼽는 자식이라면 사랑보다는 따끔한 훈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당신이 주신 사랑이 헛되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조금 후련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많은 걱정거리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중학생 때까지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새엄마가 들어오셨고 새엄마의 아들은 제 남동생이 되었죠. 새엄마는 온화하고 좋은 분이셨지만 선뜻 엄마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셨고 저보다 많이 어린 동생도 저를 잘 따라서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새엄마를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됐어요. 대학교 4학년, 한참 취업 준비로 바쁜 시기에 저는 한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같은 과 대학원에 다니는 선배였는데 성격이 좋아서 누구하고도 잘 어울렸어요. 저도 선배를 곧 잘 따랐는데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수희야, 나랑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선배의 말에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좋다고 했어요. 옆에서 1년 넘게 지켜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그 선배는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결혼하자고 약속했어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같이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다는 마음에 손가락 걸고 말로만 했던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선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참, 사람 일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저릿해와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못했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선배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고요.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대리가 되었어요. 나이도 30이 넘어가고 있었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선배의 일이 후유증이 컸는지 선뜻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둘이 마음이 잘 맞아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은 저한테 소개팅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30 넘어서 남자친구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누구라도 만나야 된다는 인식들이 강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의 강제적으로 저에게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어요. 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같은 부서의 동료 결혼식을 갔는데 신부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 애인 얘기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화살이 저한테로 오더군요. 유대리님도 빨리 누구 만나셔야죠. 이대로 가다가 진짜 선시장에서도 안 팔려요. 맞아, 유대리. 나이도 있는데 너무 여유 잡지 말라고. 눈 너무 높은 것도 피곤해. 그러다가 훅 간다. 라는데 일일이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팀장님이 나섰어요. 남의 사생활 너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축하 자리에선 좋은 얘기만 하자고. 그제야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각자 둘셋씩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표시로 목례만 슬쩍 했어요. 팀장님은 그런 저를 보고도 끄덕거리기만 하고 별로 티를 안 냈어요. 그 후 회사에서도 팀장님은 저에게 은근히 배려를 해주셨어요. 결혼이나 남친 얘기로 곤란해질 때는 적절하게 심부름을 보내셨고요. 저는 그런 팀장님이 고마워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너무 남한테 참견하는 문화가 싫은 것도 있고 나도 그런 식으로 좀 당해봤으니까 알지. 팀장님은 몇 년 전 사모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팀장님한테도 재혼해라. 남자가 어떻게 아이 혼자 키우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조차도 팀장님도 얼른 재혼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사적인 일을 남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 싫어하면서 남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팀장님은 제 사적인 부분을 배려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 미안함에 저는 팀장님이 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회사에도 전보다 일찍 나가서 일에 차질이 없게 노력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눈여겨보셨다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일을 하면서 둘이 더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을 품게 됐죠. 이전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가 있는 게 아무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재혼 가정에서 컸고 새엄마가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잘해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제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도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팀장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불편하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는데 팀장님이 그러더군요. 이런 말하면 너무 뻔뻔하겠지만 너한테 청혼하고 싶어. 근데 수인 네가 거절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저는 바로 좋다고 했고 며칠 뒤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를 왔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허락해 주신다면 그만큼 더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팀장님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수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자네 사정을 듣고 사실 생각이 정말 많았어. 우리 딸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난다고. 자네도 그런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네. 이제 다만 아이가 잘 따를지 그게 제일 걱정이지. 우리 수희도 어릴 때 친엄마를 잃었지만 지금 엄마와도 잘 지내고 있다네. 자네 아들하고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 아쉬운 게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딸의 선택을 믿어주려고 해.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그러니 지금 한 말 잘 지키고 살게. 라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팀장님 부모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우아하고 지적이었어요.
우리 혁준이하고 재밌게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들어줘. 아이들은 좋아해? 네, 좋아해요. 고등학생 때도 저한테 남동생이 생겨서 많이 챙겼었어요. 초등학생이라서 손이 갈 게 많았는데 동생 챙겨주다가 어머니하고도 친해졌고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네. 우리 영훈이도 잘 부탁해. 누구든 잘 따르는 애니까 많이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팀장님 집안은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가 의대 교수이고 어머니는 IT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저보다 인터넷이나 벤처에 대해 훨씬 잘하셨죠. 저는 조금 위축이 돼서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집안인 거 왜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나 걱정부터 되네요. 집안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죠.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는 평범하고 괜찮았어요. 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 건 아니었지만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좋은 때가 있으면 굳은 때도 있지 하며 살았죠. 아이와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친해졌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끝이 난 건 제가 딸을 낳은 후부터였어요.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은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아들 타령인가 어리둥절했지만 손자 욕심이 많은가 보다 하며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 딸을 손주 취급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도 한 번도 안아주신 적도 없고 전처의 아이인 아들만 그렇게 귀여워하더군요. 첫돌 때는 마지못해 축하한다며 선물과 금일봉을 보내주시기만 했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지혜가 딸이라서 그래? 아니면 나를 제철하고 우리 애까지 홀대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친손주잖아. 같은 친손주. 그래서는 아니고 원래 아들만 아는 분들이야. 아들만 집안 이끈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나 누나 둘 있는데 우리 결혼할 때도 안 왔잖아. 내가 따로 연락했는데도 안 왔어. 솔직히 이해는 해. 너무 나만 챙겼으니까. 아니, 이런 시대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렇게 많이 배우시고 최신 업계에서 사업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그거고 원래 우리 집안 분위기가 완고한 데가 있어. 미리 얘기 못한 건 미안한데 솔직히 딸 낳았다고 이렇게까지 외면하실 줄은 나도 몰랐어. 우리가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다 풀어질 수 있어. 너무 화내지 마. 아니, 이건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딸에 대한 문제라고. 그리고 오빠 딸. 저와 남편은 그렇게 답답한 대화만 하다가 끝이 났고 그 뒤로도 종종 답이 없는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남편한테 누나가 둘이 있다는 얘기는 연애할 때도 듣지 못했던 거라서 상당히 황당했죠. 저는 어찌됐든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 의견을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 우리 지혜가 딸이어서 많이 섭섭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만 집안을 이끄는 게 아닌 시대잖아요. 어머님도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혜가 자기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안 봐주시면 힘들어할까봐 속상해요. 내가 언제 지혜가 소중하지 않댔니? 근데 이건 소중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집안에 사활이 걸린 문제야.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남편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너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가 그걸 몰라? 소중한 것도 더 소중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 그걸 못 알아듣겠어? 라는데 정말 벽에다가 대고 말을 해도 이렇게 갑갑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무슨 짓을 해도 딸아이한테 차별이 오는 건 막을 수 없는 건가 너무 막막해서
저는 시댁에 딸을 데려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친정에 자주 들러서 많이 사랑받게 해줬죠. 그러는 중간에도 남편은 계속 둘째를 갖자고 했어요.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알지? 그러면 지혜도 한 번은 봐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지혜한테 남동생을 선물하는 게 엄마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같아. 오빠 누나들은 오빠가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한 번은 봐주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걸 보면 그동안 맺힌 게 많다는 거지. 내가 아들을 낳으면 지혜는 지혜 동생만 예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더 큰 상처를 받겠지. 혹시 지혜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인 거 아니야? 아들 못 낳았다고 며느리로 생각 안 할까봐 그런 거지? 라고 했더니 남편은 더 이상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딸을 낳은 후부터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를 보는 눈빛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말투도 예전보다 훨씬 퉁명스러웠어요. 저는 끝까지 더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틀어지기만 했어요. 아이를 가진다고 아들이라는 보장도 없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딸 차별은 더 커질 거고 혹여 또 딸이면 그 딸들 둘은 다 어쩌나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딸이 유치원에 갈 때까지 어떻게든 버텼죠.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댁에서는 아들 영훈이는 뭐든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방학 때마다 전 세계 여기저기를 보내면서 음악에 스키에 골프까지 안 시키는 게 없었거든요. 남편도 적극적이었고요. 저야 아이를 위해서 자기들 돈으로 해준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었죠. 근데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영어 캠프를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못 보낸다고 하는 거였어요. 어디 여자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런 데에 내돌리고 그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안 돼. 절대 못 가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유치원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거야. 진짜 회사에서는 안 그러면서 집에서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굴어?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뭐? 결혼을 안 해?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당연한 말이지. 어떻게 딸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냐? 니네가 사대부야 뭐야?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 마침 아들은 해외 어학연수 중이었어요. 그렇게 밤새 싸움을 반복하다가 남편은 새벽에 나갔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더군요. 혁준이한테 전화로 들었는데 네가 정 우리 집에 맞출 수 없다면 우리도 말릴 생각은 없다. 네가 아들을 낳을 생각이 없는 이상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거니까 그런 며느리를 우리도 봐줄 이유는 없지 않겠니? 네가 특별히 뭘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죠. 우리 혁준이한테 흠이 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위자료 챙길 생각도 당연히 없는 거지? 그냥 순순히 합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는 게 서로 좋겠다. 그때 마침 잠에서 깬 딸아이가 나와서 할머니라고 시어머니한테 안기는데 시어머니는 딸을 밀쳐버리더군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안 그래도 놀란 딸이 더 놀랄까봐 안고서 옷까지만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시댁과 남편하고만 있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사는 것 같은 기분에서 벗어난 것만도 너무 홀가분했죠. 지혜가 아빠 없이 크는 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됐지만 그 답답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차별을 받으며 한 맺힐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어요. 부모님도 남동생도 저보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집에서 딸한테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만 들어서 뭐라도 해야 했어요. 지금은 무조건 딸한테만 집중하기로 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간 시간 동안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지냈는데 남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나, 나는 누나가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해. 그런 일 있고 나서 힘들 것 같아 보여서. 마음도 추스려야 할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 좀 도와줘. 남동생은 졸업하고 바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투자와 회사 재정 쪽에 믿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저보고 맡아달라더군요. 저는 회사에 바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딸을 잘 돌봐주시겠다며 일을 하라고 밀어주셨거든요. 동생은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저는 투자자를 찾아다니면서 회사 재정 문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좋은 투자처를 만나서 점차 안정이 되어갔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개발한 프로그램이 말썽을 일으켜서 입찰도 못 받고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그 팀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뭐든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동생과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차츰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안정적인 개발이 진행됐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회사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이 정돈되어 갔어요. 동생은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하며 인센티브도 줬고요. 식구끼리여도 계산은 철저해야 한다면서요. 특히 동생의 회사에서 만든 한 프로그램은 일본의 회사 눈에 띄었나 봐요. 그들에게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계약을 성사시키니 일본과 중국 같은 아시아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더군요. 그렇게 회사는 성장을 했고 해외 파견 사원도 늘어나서 지사를 만들게 됐어요. 동생은 자기는 기술자라며 그냥 연구 개발에만 몰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대표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없어서 사양했는데 거듭되는 부탁에 전문 경영인과 함께 공동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네요. 남편과 이혼하고 10년이 훌쩍 넘게 일하면서 딸을 키우며 이뤄낸 성과였어요. 그때가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덩치를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때라 우선 인수 요청이 들어온 곳을 다 훑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번쩍 떠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회사였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궁금하긴 했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곳이니까요. 다음날 사무실에 갔더니 누가 저를 회의실에서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입을 딱 다문 채 가만히 있었더니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넌 변한 게 없는 것 같구나. 회사를 잘 키운 거 보니 재혼했나 보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직원을 불렀어요. 앞으로 저랑 약속 안 한 사람은 들여보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는 미팅 안 합니다. 하며 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키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너희 회사 재정 상태 괜찮은 거 다 알아. 우리 회사 정도 되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니? 너희도 손해보지는 않을 거야. 따길래 저는 직원에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개발한 기술은 하나도 없고 수익 모델도 제대로 나온 게 없잖아요. 이런 걸 보고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거죠. 누굴 바보로 하세요? 저희 회사 물 먹으라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말문이 막혀서 더듬거리더라고요. 그런데 회의실을 나가는 제 뒤에다 대고 어디서 주워들인 건 있어가지고 아는 척은 여자 주제에? 그렇게 빈정거리길래 저는 바로 받아쳤어요. 여기 제 자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직원들과 만들어온 회사예요. 여자 주제라뇨. 말 똑바로 하세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더니.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런 식으로밖에 사고를 못하니까 회사도 그 지경이 돼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재혼을 해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혼자서 딸 키우고 일하느라 바빠서 곁눈질할 틈도 없었다고요. 그쪽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의존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망발을 하면서 회사를 인수해 주길 바라나요? 인수가 뭐 애들 이름입니까? 그런 식으로 인수가 결정되게. 그리고 영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딴 식이면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게 신기하네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도망치는 것처럼 나갔어요. 저는 예전에 시댁에서 딸하고 저한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하루 종일 울렁거리고 열이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 즈음에 전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왔더군요. 안 봐도 뻔한 게 시어머니가 전 남편한테 얘기를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모질어? 그래도 가족으로 지낸 시간이 있는데 어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어머니가 집에 와서 손도 벌벌 떨면서 밥도 못 먹게 해야겠어? 네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딴 식으로 나와? 너 그것도 다 내 밑에서 배운 거면서. 그렇게 일 잘하면 네가 니네 엄마 회사에 가서 일하면 되잖아. 왜 남의 회사에 와서 부실기업을 무조건 떠맡기고 돈을 내놓으라고 쌩떼를 부려? 이 바닥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알아? 뭐? 지금 너라고 했어? 니네 엄마?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안 했어. 니네 집에 가서 똑똑히 전해. 다들 정신 차리라고. 그딴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 현실에 뒤처져서 다 말아먹을 거라고. 그리고 너도 자기 자식인데도 여자라고 귀한 줄도 모르고 우습게 여기는 거 니네 회사 여직원들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한번 가서 소문 내줄까? 이제 협박까지 하겠다는 거야?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협박이라면 협박이지. 근데 니네 집안만큼 무섭겠어? 지네 핏줄도 여자라고 홀대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지들이 필요하니까 와서 엉겨붙잖아.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 좀 불러주세요. 이 사람 당장 끌고 나가라고요. 라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제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화가 나서 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어머니가 오죽하면 당신을 다 찾아왔겠어.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실 분 아닌 거 잘 알잖아. 응? 여기 와서도 숙이지 않으셨는데? 너무 당당하시던데? 그랬다면 내가 사과할게. 부탁이야. 그때 경비원 2사람이 왔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죠. 남편은 양팔을 붙잡힌 채 나가면서 미안하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댁은 어머님의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음에도 시아버지의 낭비벽, 심한 돈 씀씀이에 남편 아들 유학비 등 생각 없이 전처럼 쓰면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더군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원래 경영 능력이 없었고 바로 밑에 있던 상무가 일을 다 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식 자금 운영에 지친 상무가 자리를 내려놓은 거죠.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시어머니 믿고 교수 품위 유지한답시고 아직도 그러고 있었고요. 까면 깔수록 거칠에만 요란하고 속은 텅 빈 집안이었어요. 이후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부모님과 남동생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딸한테까지도 미안하다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희 식구들은 모두 딱 잘라 거절했어요. 딸도 아빠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딸의 말을 들은 남편은 염치는 있는지 바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저희를 찾지 않았어요. 시댁도 어려워진 집안 사정에 지방 어디로 갔다고 해요. 남편도 회사를 나와 지방에서 다시 취업을 했다는데 지금은 대학에 들어간 딸아이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아빠 집안은 그렇게 대도 싸다며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딸이랑 즐겁게 잘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열심히 제 힘으로 제 커리어를 쌓아 나가볼 예정입니다. 우리 딸도 멋진 사람으로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모두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